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의 문정호입니다. 국어 강의 맡고 있습니다. 드디어 2025년 군무원 시험이 7월 5일에 치렀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은 날짜가 좀 지나서 드디어 프리 강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9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7급 프리 강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가 이번에 오픈이 됐죠. 처음 시작이 됐는데 지역인재 문제는 조금 이제 지금 요거 2개 해설지 만드느라 조금 바빴어요. 한 다음 주쯤에 해가지고 프리 강의 마저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는 이제 도입 취지를 설명하겠지만은 9급이든 7급이든 그 다음에 지역인재든 누구든 준비하시는 분들은 3개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군무원 9급 국어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7급도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인재 문제도 같이 다 풀어보셔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있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차차 설명할 텐데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보통 들으시는 분들은 2025년이 아니라 2026년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7급 9급 지역인재 문제를 모두 풀어보는 것이 이제 본인의 실력 향상과 그 다음에 분석 점검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9급 해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촬영에서 7급하고 지역인재는 조금 나중에 할게요. 나머지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제 블로그나 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시작했죠. 제 정호복수 책을 통해서 군무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다양한 모의 테스트 이런 것들을 아주 저렴하게 전자책으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정호북스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였어요. 먼저 이제 프리 강의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프리 강의는 길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1시간 반 이내로 끝낼 건데 문제에 대한 이론이나 이 문제는 왜 얘가 답이고 제가 답이 아닌지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내가 이해 납득이 되는 해설은 여러분들 그 첨부 파일 참고로 해설지에 대한 첨부 파일은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출 사이트에도 제가 올려놨어요. 어저께 올렸죠. 공기출 사이트에서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는 거기서 받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시험 문제에 대한 요 문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왜 답이고 답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설명과 이해는 해설지에 충분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참고로 해설 뒤에 총평도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오늘 이 강의는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과거 기출에 대한 그런 비교, 분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출제될 것인가 그리고 타직렬 시험과의 그런 분석 이렇게 분석에다가 초점을 맞출게요. 그러니까는 왜 문제를 푸는데 자꾸 이해되는 이야기를 왜 많이 안 하시지라는 것은 해설지를 충분히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25년 어쨌든 공개된 시험 문제부터 군무원 시험은 2025년 7급까지 9급, 7급 모두 2020년부터 시험 문제가 공개되었죠. 공개된 시험 문제에서부터의 어떤 공통된 특징은 이제 군무원 국어 시험은 논란이 없도록 그 다음에 이의제기할 필요가 별로 없도록 그 다음에 복수 정답이 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면은 시험 문제를 거기 이해할 수 있게 전부 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시험을 출제했다. 그리고 2025년 시험도 그러했다. 그래서 이따가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이의제기할 만한 뭐 복수 정답으로 처리할 만한 것들은 제 눈에 보기에는 전혀 없었어요. 2020년 공개된 시험 문제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뭐 실수할 만한 그런 문제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아주 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9급하고 7급의 그런 문제 출제 경향 분석표인데 아주 골고루 잘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할 건 없고 일반적인 특징이죠. 이렇게 군무원 9급이나 군무원 7급이나 국어는 여전히 문법을 많이 출제합니다. 일반 학교 문법, 이론 문법, 그 다음에 학교 문법, 이론 문법하고 관련된 어문 규정,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 그 다음에 이번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어법이죠. 어법. 말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어법이 또 문법적인 부분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법도 문법의 큰 틀 안에 넣는다면 어법까지 해서 이 세 파트를 문법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군무원 시험은 이제 그 문법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문법 공부는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문 규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외워줘야 돼요. 그리고 뭐 이번에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었어요.
비문학 출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9급이 좀 더 출제가 되었는데 비문학이 많이 출제되었고 뭐 군무원 시험의 특성상 앞에는 단답형 문제들, 문법, 업무규정 등 단답형 문제가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뒷부분에 이제 비문학이 이어지는 부분식이죠. 특히나 뭐 순서 배열하기, 추론 문제, 사실 확인하기, 주제 찾기 등 골고루 출제했어요. 그래서 뭐 글을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독해 능력, 추론 능력은 뭐 모든 국어 시험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특히나 요거 뒤에 화면에서 총평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거기 뭐지 그 국가직 시험 문제 아시겠죠? 2025년부터 국가직 시험 문제가 이제 기조전환 개편돼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었잖아요. 국어 말하는 거예요. 국가직 지방직 문제 그쪽의 문제에서의 유형도 일부 차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쓰는 화법 작문 관련된 내용도 나왔고 7급에서 언급을 하고 지역인지에서 언급하겠지만은 9급에서는 어쨌든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이제 간단하게 말만 하고 넘어가겠는데 여러분들 국가직 지방직에 반드시 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논리 영역 문제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제를 바탕으로 결론 찾기 또는 뭐 있어요? 전제를 바탕으로 가장 참인 전제를 또 내세워 본다든가 하는 그런 논리, 언어 논리, 명제 논리 영역 문제가 군무원 7급 문제에는 2개가 출제되었고 솔직히 하나는 논리 문제라기보다는 오류 문제였죠. 그리고 어디냐 그 지역인지의 문제에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거는 국가직 지방직 문제의 유형을 차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9급은 또 출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여전히 이제 3문제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3문제, 4문제 보시는 게 좋은데 여기도 똑같이 3개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는 그 문학 문제가 시조 문제였죠. 한자 성어하고 결합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다 올렸어요. 여기다 올렸는데 문학하고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 문학이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문학을 줄이고 비문학에 많이 간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뭐 이런 유형이 굳어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출제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여러분들 화면 넘어가서 총평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풀이보다는 총평에 대한 걸 중점을 두겠다고 했죠. 군무원 9급 국어 총평이에요. 군무원 9급 국어에 대한 총평,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은 맞지만은 솔직히 먼저 단서를 참 잡아놓고 보면은 군무원 국어 시험은 어떻게 출제될지 몰라요. 그래서 뭐 저도 오늘 여기 풀이 강의 오기 전까지 이제 뭐 여기저기 군무원 관련된 이제 커뮤니티 카페 뭐 이런 데에서 뭐 수험생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봤어요. 일단 1번 군무원 국어 시험의 출제 기조가 변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과거의 시험의 출제 유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업무규정, 맞춤법, 문법, 단답형, 그다음에 어법 이런 것들. 뭐 국가직 지방직의 시험 문제하고 같이 변했다. 전혀 아니에요. 모르면 좀 말하지 마세요. 네, 전혀 아니에요. 국가직 지방직 시험의 기조전환 문제에 일부 몇 문제 정도를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이제 차용했었고 그런 문제를 반영한 것뿐이지 출제 기조가 바뀐 건 전혀 없어요. 특히나 그리고 군무원 국어시험의 출제 기조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변했다, 바뀌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전히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 뭐냐 2020년 이후나 군무원 국어에서 문법 공부는 언제나 중요해요.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쌓으시고 업무규정을 정리하여 외우시고 어법 그리고 이번에 2025년에는 단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고전 문법까지 함께 공부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 업무규정 문제가 좀 순한 맛으로 내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그 기본적인 사항들 보면은 업무규정을 뭐 이제 맞춤법 표준으로 쭉 이어가지만은 거기 해당 사례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사례들 정도만 정리하여 외우시면 되는 정도로 아주 지엽적이거나 아주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찾아서 문제를 출제하진 않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그래요. 그러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공부들을 쭉 하시고 이번에 어법이 좀 두드러졌죠. 9급, 7급 모두. 하나 말씀드리면은 9급하고 7급은 같은 분이 출제하세요. 물론 혼자서 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출제하기 때문에 9급하고 7급의 문제의 난이도의 차이도 없고 난도의 차이도 없고 뭐 이렇게 서로 뭐 특별하게 굳어진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9급, 7급 모두 어법이 다 출제 좀 깊이 있고 많이 출제가 되었죠.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비문학 독해는 이제 군무원 시험을 떠나서 모든 공무원 또는 모든 국어 시험에서 비문학은 여전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독해하고 그냥 비문학이라는 말 쓰기보다는 그냥 글을 읽고 독해하고 글에 대한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맥락을 따져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제에다 적용하는 데까지의 그런 추론 능력 그 다음에 확인 능력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비문학은
독해 능력은 안다는 공부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는 과정이 축적되어야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글쎄다 이렇게 긴 지문을 읽고 빠르게 문제에 적용해서 정답을 빨리 찾고 판단하는 능력은 이제 군무원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시작하였다면은 당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9월 1일 기준으로 또는 8월 1일 기준으로 군무원 국어시험을 준비했다. 그래서 1년 과정 또는 한 10개월 과정을 정도를 투자해서 내년을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지만 기본 이론 강의를 시작하면서 비문학 공부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비문학은 이해 같은 게 필요 없는 거, 따로 이론 같은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일부터 같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부터 긴 시간 동안 적은 양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카페를 봤는데 뭐 직렬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전공 직렬은 공부가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답형 문제들이다 보니까는 보통 전공들을 빨리 풀고 비문학을 국어를 좀 오래 풀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25문제니까 25분 풀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되지만 국어는 보통 한 30분, 35분, 길게는 4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풀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게 맞다고도 보여요. 논란 없습니다. 뭐 이의제기 하니 만약에 뭐 사람들하고 지금 뭐 여러 군데서 뭐 이야기를 따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의제기를 받아줄 만한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출제 기조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던 공부 하시면 돼요. 하던 공부가 뭐냐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시작하는 제 하이클래스 군무원하고 국어 강의에 OT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어휘 공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9급에서 한자 관련된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가 안 됐죠. 예를 들어서 한자 관련된 문제는 한자 표기가 올바른 것은 또는 도금을 주지 않고 한자만 준 다음에 이 한자를 갖다가 뜻을 물어본다던가 고유어로 바꾼다던가 뭐 이런 식의 문제인데 대놓고 직접적인 한자 문제를 하나를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9급에서만이에요. 7급이랑 지역인재는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기 때문에 9급 준비하는 9급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뭐 한자 공부 괜히 했네. 앞으로 한자 공부는 할 필요가 없네라고 얘기하지만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시험 문제를 곳곳에 보면은 한자를 알아야만 더 쉽고 빨리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한자 공부는 항상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관용어, 특히나 이번에 9급, 7급 모두 공통되었죠. 순화어, 그렇지? 좀 그 전문어 또는 좀 너무 어려운 한자어 이런 것들에 대한 순화어 문제가 또 많이 나왔죠. 다투고 공통 출제됐죠. 그래서 보면은 순화어, 그 다음에 관용어, 그 다음에 한자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요. 이번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고유어, 그냥 생자로 외워야 되는 고유어 문제는 또 출제가 안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출제를 했는데 일부 국가직 문제가 반영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직 문제 1번 문제죠. 공공언어 바로 쓰기. 모든 거에 공통으로 들어갔어요. 9급, 7급, 지역인재. 이 문제가 무엇인지는 좀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설명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공공언어 바로 쓰기가 다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독해에서 단순히 글을 읽고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국가직, 지방직스러운 독해가 있거든요. 국가직, 지방직스러운 비문학 독해 추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또 모두 9급, 7급 모두 다 하나씩 이상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야 돼요.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가직, 지방직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 문제도 풀고 뭐 그쪽 걸 깊이 있게 분석 점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풀고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고득점을 받으려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학 작품을 뭐 문학사적인 측면이나 그냥 지식형, 골수 지식형 문학 문제는 전혀 출제하지 않았고요. 전부 다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학 이론이라고 하죠. 뭐 서술 방식이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의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수사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정도로 총평 잡아주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될 텐데 총평 정리 1번 기본적인 문법 공부는 언제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독해는 시작부터 함께 알아. 비문학, 독해, 이해, 추론 시작부터 함께 알아. 그 다음에 한자 공부 안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이야기인 것인가. 한자, 어휘 공부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문제도 함께 풀어보아야 된다. 이미 시중에는 국가직 지방직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것들도 같이 풀어보면 좋습니다. 뭐 국가직 지방직 문제는 특별한 이론이나 개념이 없이 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공부해야 돼. 어쨌든 공부해야 돼. 이번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제 거 정어복수 그 전자책 들어가시면은 아주 저렴하게 모의고사 한 회당 1,000원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그런 저렴한 모의고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9급, 7급 지역인재 모두 풀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풀이 강의 들어가면 마지막 한마디. 이번에부터 최종 합격의 그런 비율이 달라졌죠.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필기, 그 다음에 1차 필기에 합격하게 되면 이제 2차에서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면접 50, 필기 점수 50으로 이제 작년까지는 그랬지만 올해부터 바뀌었죠. 저 오늘 요거 끝나게 되면 이제 면접 들어가거든요. 필기 점수 75%, 그 다음에 면접 점수가 25%, 25점 만점으로 총 합산 점수가 필기 점수 비율이 확 뛰었어요. 최종 합격을 위해서라도 필기 점수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얕게 어설프게 공부하지 마시고 최대한 하나라도 더 그럼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총평이죠. 자, 자 이제부터 1번 문제 들어갈 텐데 요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와 그런 이론, 해석, 설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해설지에 있으니까는 저는 전체적인 평 정도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9급 1번 문제 보자마자 그랬어요.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죠. 서술어의 자릿수. 그리고 이렇게 용어들을 이해해야 풀 수 있었어요. 보면은 서술어의 자릿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한 자리가 뭐냐? 두 자리는 뭐냐? 세 자리는 뭐냐? 네 자리, 다섯 자리는 뭐냐?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이해와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 부사어, 보어 등의 문법적인 용어를 함께 묶고 있기 때문에 뭐 아는 사람들은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답도 너무 어처구니 없이 쉬웠어요. 했는데 이제 문법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하는 거예요. 네. 정답만 설명하면 오답풀이까지 제가 해설지에다가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이거보다 자세한 해설지는 제가 오늘 아침까지 봤는데 일단 시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해설지 보시면 돼요. 타동사라는 말 자체가 주어 외에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가 타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다라는 말이 타동사라면 한 자리 서술어가 될 수가 없어요. 분다라는 말이 타동사라면 반드시 주어 외에 목적어 외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요구할 수 있는 하여튼 두 자리 이상의 서술어이지 한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한 자리 서술어라면 타동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시 타동사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바람이 분다 했기 때문에 불다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타동사가 아니라 그냥 자동사고요. 그 다음에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니까 함께 보시면 돼요. 보자마자 지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보자마자 지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자마자 2번이 답이기 때문에 아마 보기가 좀 지문이 길어가지고 지문을 다 읽는 데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을지언정 시험 문제 자체는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 2번 띄어쓰기 문제죠. 우리 공무원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사항을 집요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대죠. 대죠. 대요. 예를 들어서 2번 그 책을 다 읽는 기간이 이유가 일이 그치 것이 얘는 띄어쓰는 의존명사 써줄까요? 얘는 띄어쓰는 의존명사 나머지는 다 붙여쓰는 니은데 는데의 어미.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띄어쓰기는 7급하고 9급하고 공통으로 모두 냈습니다. 참고로 지역인재 문제도 함께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 100% 무조건 출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를 의존명사로 공부할 것이냐 어미로 공부할 것이냐 구별해서 공부하는 띄어쓰기 특강 들은 사람들은 뭐 띄어쓰기 특강이 아니라 제가 심화 강의에서 보통 특강을 함께 넣어주죠. 보면은 뭐 보자마자 아마 한 뭐 5초 컷 정도로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답형 문제죠. 실제 군무원 시험은 9급이나 7급이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비문학이 없이 문법, 어문 규정, 어휘와 관련된 단답형 문제가 쭉 이어지거든요. 다다다다다 보면서 빨리빨리 5초 컷, 10초 컷을 해야 돼요. 1번 문제도 보자마자 10초 컷, 2번 문제도 보자마자 5초 컷, 10초 컷 이렇게 됐어야 되죠. 참 우리 군무원 시험 순화어 좋아해요. 순화어이면서 순화 표현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이런 식의 순화 표현이 예전에 이제 기조전환 하기 전에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도 출제가 됐는데 순화 관련된 문제가 기조전환 하기 전에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나 뭐 지금 국어 시험이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법원직 얼마 전에 봤죠. 그다음에 국회직 얼마 전에 치렀죠. 그다음에 기술증절 관련된 그런 이제 서울시 문제 이런 데도 이제 있는데 이런 순화 관련된 순화어 관련된 순화 표현 관련된 문제들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잘 출제되지가 않아요. 근데 군무원 시험은 거의 뭐 한 해 걸로 한 번 매해 이렇게 출제하고 있죠. 우리는 순화어, 순화 표현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요거 지금 보면은 어려운 표현을 쉬운 표현으로 고쳤었다. 이게 순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다가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가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공공언어 바로 쓰기. 공공언어라고만 쓸게요. 공공언어 바로 쓰기 자료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이미 소관, 적의 이런 것들 공공언어 바로 쓰기의 그런 자료에 들어있는 것들을 한 문장씩 컨트롤 CV 해가지고 붙여넣었는데 이 문제는 국가직 지방구직 문제 무조건 100% 1번 문제예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순화 관련된 문제를 우리 군무원 시험에 잘 출제하지만 그걸 또 국가직 지방직 시험하고 믹스를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원래 우리 군무원 국어 공부하지만 추가적으로 국가직 지방직 문제도 함께 풀어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적이에요. 적이. 적이는 예방이 아니라 마땅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마땅한 조치를 취해라. 예방이 아니라. 하지만 소관부서, 담당부서, 임의 그다음에 감염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철저히 하야 이렇게 기하다 이런 말들은 이제 순화해야 될 표현이죠. 순화해야 될 표현. 제가 아마 해설제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만전을 기하다와 같은 그런 기하다 표현이 여기 이제 기 한자거든요. 기하다라는 표현이 한자어식 표현으로서 사전에 이제 설명은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식 표현은 아니에요. 조금 좀 얘기한다면 이런 거 적의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하다 이런 표현들은 일본식 한자 표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순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국립국어원 표준언어 예절 자료나 아니면은 또 이제 공공언어 바로 쓰기 자료에 많이 들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낸다. 자, 4번 높임 표현이죠. 원래 우리 군무원 시험 높임 표현 매우 좋아해요. 높임 표현이지만 어법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어법이라고 크게 보셔도 됩니다. 어법에서도 많이 내는 거죠. 다른 모자를 보여드릴게요. 높였죠? 아마 뭐 내가 종업원이고 여기서 내가 직원이고 그다음에 손님에게 모자를 팔 때 손님이 이 모자 말고 다른 모자 주세요 라고 하면은 예, 다른 모자를 보여드리지요 해서 손님을 높여준 거예요. 손님이 이제 상대니까 손님을 높여준 거죠. 철수야 가서 너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객체 높임 표현이죠. 어머니를 높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군지 생략이 되었는데 선생님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생님을이라는 목적어 객체를 높여준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맞는 표현이지만 궁금하시면 제게 물어보세요. 그렇지? 여쭈다 하면은 나를 높인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라고 상대를 갖다가 생각한다면 상대를 지금 상이라고 쓸게요. 높여주고 있죠. 상대는 지금 존대의 높임의 대상인데 상대 앞에서 나를 높이면 안 되죠. 그러니 궁금하면 제게 물어보세요라고 나는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고 하는 것이 언어 예절상 맞는 것이잖아요. 높임 표현이지만 어법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올 줄 알았죠? 이제 문법 요소예요. 문법 요소. 이거 높임 표현도 엄밀히 말하면 문법 요소인데 문법 요소에서 많이 시험 문제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동 피동이죠. 뭐 사동 피동 해가지고 이번에 뭐 7급은 피동, 그다음에 9급은 사동 이렇게 냈잖아요. 그래서 뭐 골고루 같이 출제되는 겁니다. 뭐 사동 표현 여기서는 사동 피동 구별해서 찾아봐라 이런 얘기지. 아이를 울리다, 나사를 돌리다. 이미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있으면은 사동. 그 다음에 고기를 익히다. 여기 목적격 조사 대신에 지금 목적격 조사를 대신에 지금 보조서로 바꿨죠. 얘네들은 전부 다 사동. 하지만 앞마당의 눈들이 쌓여갔다. 쌓이다는 피동. 그치? 쌓이다는 피동. 쌓이다는 무조건 100% 피동이에요. 쌓다의 피동사죠. 쌓다를 쌓이다로 바꾸게 되면은 쌓다의 피동사.
사이다는 무조건 100% 피동이에요. 사동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동, 피동 구별하는 문제. 아마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한 10초 정도 컷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보자마자 1초 컷이죠. 가장 쉬웠던 문제 막다, 막다. 그 다음에 말로 할게요. 읍고, 읍고 2번. 그 다음에 2번, 3번 밥지, 밥지, 밥지 비읍으로. 그 다음에 핫다가 어디 있습니까? 리을에 할다, 할다, 할다. 겹받침 발음이죠. 겹받침 발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상황인데 6번까지 딱 한 다음에 이제 공부가 좀 됐고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준비가 된 수험생이라면은 6번까지 이제 풀고 7번 문제부터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면서 한자 성어까지 있으니 뭐지 머리 딱 긁어대면서 이제 풀기 시작했을 때 6번까지 갔을 때 거의 뭐 한 1분, 2분 이내에 빨리빨리 착 정답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군무원 시험은 언제나 그래요. 앞부분에 단답형, 간단 문제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탁탁탁탁 정답을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찾았어야지만 이제 중반 이후부터 시간을 많이 좀 읽고 추론하는 데 쓸 수가 있죠. 윤선도의 만행이에요. 만행. 시조죠? 윤선도의 만행. 정말 뭐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든 저와 함께 공부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정말 윤선도는 우리 군무원 시험에 정말 또 냈냐, 또 출제됐냐라고 출제될 정도로 많이 나왔고 윤선도의 뭐 어부사시사, 만흥, 뭐 오우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설명. 그 다음에 제 무료 특강에도 학원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안분지족 합시다. 안분지족, 안분지족. 뭐 나머지 해설 뜻은 여러분들 박학다식 아는 게 많고 욕속 부달 너무 빨리 하려면은 도리어 안 될 때. 그 다음에 강풍명월 아마 강풍명월하고 헷갈린 사람이 조금 있어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윤선도의 만흥이 여기는 아니지만 이제 자연과 어우러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흥이 흥이 가득하다라고 해서 이 흥이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흥도 있지만 여기서는 안분지족 같이 이제 소박함 그런 삶에 대한 그런 만흥이거든요. 근데 해당하는 이 부분은 강풍명월하고 관련이 없이 안분지족 또는 안빈납도 이렇게 소박하고 청빈한 그런 가난한 삶 속에서도 삶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부분으로 봐야 돼요. 이 부분. 제 해석에 해설지에 보면은 작품에 대한 해석도 간단하게 넣어놨으니 함께 보시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것이 출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문법이 안 끝났죠. 8번 문제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제 자랑입니다. 제 자랑이라고 하면은 뭐 저는 무조건 예고했어요. 품사의 통용 낸다. 품사 문제는 100% 낸다. 9급이 됐든 7급이 됐든 모두가 됐거든. 품사 문제는 반드시 내게 된다. 대놓고 품사의 통용을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7급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품사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같이 모두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품사의 통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가의 지방직 시험 문제도 출제를 했었죠. 생긴 건 같은데 또는 셈이 같은데 품사가 다른 경우에 대한 거예요. 뭐 요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식이 정해져 있지만 일단 1번 같은 경우를 갖다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접근해서 설명을 하면은 푸른 하얀이란 말은 사전에 푸른 하얀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푸른 하얀이란 말을 사전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푸른 하얀이란 말은 푸르다 써볼까요? 푸르다. 그 다음에 하얗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거 봅니다. 하얗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 동사와 같은 용언들은 기본형으로만 사전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전에 단독으로 검색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푸른 하얀으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늘이 푸르다, 구름이 하얗다로 서술성이 있죠. 여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서술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 하얀은 관형사가 될 수가 없고 여기서는 형용사로서 이 둘의 품사는 모두 같아요. 모두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미를 다른 걸 넣어서 관형사형 어미를 넣어서 하늘을 꾸미고 가형사형 어미인 니은을 넣어서 구름을 꾸미는 관형어일 수는 있어도 관형사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2번 같은 경우는 다르죠. 2번에 사전에서 열과 그 다음에 백을 각각 찾으면은 열과 백이 품사가 달리 해가지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 열은 조사가 붙죠. 조사가 붙고 텐, 헌드레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수사예요. 수사. 수사입니다. 사전에도 얘네들을 수사로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10사람이 100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열은 지금 여기에 조사 붙지 않죠. 그리고 사람을 꾸미죠. 백도 여기에 조사 붙지 않죠. 백의 말, 백도 말, 백의 말, 백은 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이라는 명사, 그쵸? 꾸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야? 수관형사. 여기는 수사, 여기는 수관형사. 관형사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서로 생긴 것 같은데 품사가 다릅니다. 이렇게 접근 방식을 달리할 수 있어서 이 품사의 통용은 제가 따로 특강 자료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심화 강의 8.15 할 때 설명도 많이 드린 사항입니다. 품사의 통용은 지금 2020년 공개된 시험 문제에 관련해서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도 되고 품사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품사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물론 군무원 시험에서 문법에서 반드시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거의 뭐 높임 표현 그리고 뭐 문법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어문 규정까지 넘어간다면 뭐 띄어쓰기, 맞춤법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하고 떠나서 원래 품사 관련된 문제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100% 출제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군무원 시험에서는 품사 문제들이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가 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문학 하나 봐야죠. 박용래 시인의 저녁론이라는 시예요.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인데 좀 낯선 시였을 거예요. 박용래 시인은 좀 월훈 이런 시들이 상당히 좀 좋죠. 뭔가 이게 배경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거기에서 뭔가 드러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을 쓰는 시인데 보시면은 뭐 박용래 시인 뭐 하는 사람이냐 몇 년도시냐 뭐 이렇게 이해론적인 부분이나 지식형 정도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보면 이렇게 중의적 표현이 있느냐 중의법 그 다음에 토속적 향토적 소재를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유사 어구 강조, 그 다음에 영탄적 표현, 그 다음에 통사구조 반복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들을 물어봤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한 1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이고 수능형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시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많이 얘기하는데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문학작품을 직접 언급하는 문제는 이미 퇴출됐어요. 절대로 이 군무원 국어시험은 기조가 바뀌지 않았으니 뭘 모르면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부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과거에 우리 군무원 시험의 기출문제에 흔히 출제되는 방식 그런 문제들이 지금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그런 거죠. 해서 보면은 중의적 표현. 제가 해설지에 넣어놨습니다. 이 저녁 때가 시간으로서의 뜻이냐 밥 먹을 때의 의미로서의 뜻이냐. 그 다음에 토속적인 시어 뭐 말집, 조랑말, 여물, 변두리, 뭐 변두리 비터 이렇게 토속적, 향토적 소재가 많이 나타나고요. 정답은 3번이죠. 유사어구를 강조했다는 건 맞다고 보여요.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뭐뭐뭐뭐 분비다. 유사어구가 강조되었어요. 그건 맞는데 영탄적 어조는 여기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유사어구를 강조해서 정서를 표출하다. 뭐 그것도 10분 양보하면 그럴 수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 시에서는 정서를 표출하는 방식이 토속적이고 향토적 소재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정서를 표출했지만 뭐 그래도 유사어구가 강조되면 정서가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영탄적 어조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일반 평서적인 어조죠. 그다음에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뭐뭐뭐뭐 분비다. 통사구조 반복하고 있죠. 당연히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운율 형성의 중요 요소이니까요. 그리고 다시 사이시오 표기. 다시 사이시오 표기. 뭐라 그랬어요? 사이시오 표기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사이시오 표기라고 했기 때문에 합성어에만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이시오시 표기가 되어서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해님은 아니에요. 해님이 맞고요. 그 다음에 시옷 안 붙고요. 여기서 님이 전미사기이기 때문에 얘는 파생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윗문장, 아랫문장, 윗문장, 아랫문장. 그치? 발음은 윗문장, 아랫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얘가 붙여서 하나에 쓰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붙여서 하나로 쓰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위 더하기 문장이 붙어서 하나의 단어로 한다면 야 위문장을 봐, 아래문장을 봐. 사이시옷을 넣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윗문장이 맞냐, 위문장이 맞냐.
윗문장으로서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하는 윗문장이 맞냐 아니면 첨가하지 않은 위문장이 맞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윗문장이 맞다면 사이숏을 넣어줘야 되는데 사전에는 위 더하기 문장을 하나의 합성어로 보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 더하기 문장으로 띄었어야 돼요. 잘못됐죠. 하지만 아랫입술, 윗입술, 아랫입술, 윗입술 이렇게 얘네들은 붙여서 한 단어이고요. 아래 입술이 아니라 아랫입술, 니은 두 번 첨가됐죠. 윗입술, 니은 두 번 첨가됐죠. 얘네들은 표준어가 맞고 사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친 소리나 거센 소리나 된 소리 앞에서는 사이숏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 위, 표가 표준 발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이 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 아마 여기서 공부가 된 사람들은 1번하고 4번을 지우고 2, 3번 중에서 잠깐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잠깐 한번 멈출 수도 있는데 아랫입술이 너무 명확한 답이라서 논란이나 어려울 거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얘는 좀 중요 표시라기보다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번 군무원 국어시험은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영향을 일부 받았습니다.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닌데요. 일부 몇 개 영향을 받아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솔직히 말하면 좀 이제 뭐랄까 좀 말을 좀 조심했었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저한테 1년 과정에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국가직 지방직 시험처럼 군무원 시험도 바뀌나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바뀐 건 전혀 없어요. 군무원 국어시험은 그냥 군무원 국어시험일 뿐인 거예요. 국가직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냥 국가직이라고 통일해서 말씀드리면은 그쪽은 우리 시험하고 방향이 달라요.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하는 방향이 달라요. 하지만은 이렇게 몇 문제 정도는 그쪽에서 가져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군무원 시험도 예전에 보면은 어때요? 공개된 시험 문제 이후에도 뭐 사관학교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옛날 수능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온 문제들이 보여요. 이렇게 변형을 했죠. 요건 대놓고 국가직 문제를 갖다가 가져왔는데 이 공문공 언어 바로쓰기, 공문서 바로쓰기인데 얘는 지금 9급, 7급, 그 다음에 지역인재 모두 반영이 되었어요. 선생님, 그럼 이제 군무원 국어시험에 국가직, 지방직에서 쓰고 있는 이렇게 공공언어 바로쓰기가 무조건 출제가 됩니까? 그건 몰라요. 내년은 모릅니다. 그 시험 문제 만드는 사람의 그런 그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에요. 선생님 그래도 당신 전문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년에 출제된다라고 예측했다가 여러분들 거짓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측할 필요도 없고 저와 같은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학습의 범위를 만들어준 다음에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방향을 일러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귀사가 맞아요. 한 단어입니다. 띄어쓰는 다른 단어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이에요. 구인 구직자 간, 띄어쓰기 또 나왔죠. 간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써야 돼요. 띄어써야 돼요. 이쪽이 맞습니다. 띄어쓰기 또 냈죠. 여기도 엄밀히 말하면 띄어쓰기네. 한 단어냐 아니냐. 구직자가 어떻게 채용 기회를 얻습니까? 취업 기회를 얻어야죠. 취업 기회. 그 다음에 수나어 또 냈어요. 수나어 또 냈어요. 거버넌스는 어려우나 외래어죠. 협치가 맞아요. 저기 제가 여기다가 해설지에다가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여러 관련들 보면은 법령에서는 보통 관리 체제 그리고 몇 년 전이죠. 서울시에서는 민관 협력. 그다음에 행정언어 순화 사전에서는 지배구조 협치. 그다음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정책, 행정, 민관 협력 협치. 주로 협치, 협력이 좋은 말이죠. 이렇게 여러 단체, 여러 이 기관 단체에서 달리 쓰는 말들 모두 정리해놨으니 함께 읽어보시면 되고요. 순화어예요, 순화어. 공공언어 바로쓰기. 공공언어 바로쓰기. 이 문제가 국가직, 지방직은 무조건 1번으로 딱 정해졌어요. 1번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같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군무원 시험에 출제가 한번 된 거예요. 예? 어이의 애요냐, 여이의 예요냐, 어이의 애요냐, 여이의 예요냐. 요거 여러분들 제 거 해설지에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이거 공부 안 된 사람들은 도대체 멍미해가지고 뭐냐 해가지고 띠용 했을 텐데 이미 군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온 부분이었어요. 자주 출제하진 않았지만은 이미
한 번 출제가 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이에요, 이어요. 그 다음에 받침이 없는 말 뒤에는 여요, 예요가 붙는다라고 해서 이미 뭐 정리가 된 것이죠. 해설지에다가 제가 자세하고도 그 다음에 간략하면서도 자세한,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장황하게 딱 이어놓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요것만 외우면 돼라는 그런 그 정리사항도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정답은 얘가 맞고요. 제가 그랬죠. 이 강의는 지금 분석, 총평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다고요. 얘는 지엽적인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지엽적이라고 한다면은, 골탕 먹이는 지엽적이라고 한다면은 여지까지 군무원 국어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거나 다룬 적이 없는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미 군무원 국어시험에 출제가 한 2번 된 사항이에요. 예요냐, 에요냐. 그치? 이미 출제가 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따로 따르면은 여기서 이제 예요할 때 요가 높임의 종결보조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도 다 이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전혀 이것을 지엽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선생님 어려웠는데요? 기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군무원 기출문제는 공부하는 거예요. 자꾸 수험생들이 군무원 기출문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 거부터 2010년도 거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다 공부해둬야 돼요. 보면은 했던 문제들이 또 나오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정답은 1번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문학 문제죠. 황순원의 소나기. 그치? 황순원의 소나기. 서술의 초점은 소녀입니다. 문장은 간결하고 짧아요. 아주 간결하고 경쾌하죠. 서술의 시점이 소녀의 입장에서 아니에요. 제3자죠. 작가 관찰자 시점이 맞고요. 시점 물어본 거죠. 시점, 대상, 그 다음에 관점, 이렇게 장황한 문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물어보는 것으로서 뭐 공무원 또는 군무원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던 것이고 황순원 작품도 우리 군무원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얘도 좀 중요 표시를 한번 중요 표시라기보다는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게 직접 화법, 간접 화법, 직접 화행, 간접 화행. 그래서 화법의 문제예요. 화법의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1번 형광등을 새로 사왔어 라는 정보를 전달했죠. 형광등 사왔다는 말 했잖아요. 형광등 새로 사왔어 그럼 뭐야? 새로 사왔다는 정보 전달인데 남편이 내가 갈아줄게 라고 말한 것은 어때요? 실제로 아내가 이 말을 한 것은 갈아달라는 얘기죠. 아내가 다른 의도가 있을지 몰라도 남편은 갈아달라는 것으로 이해했잖아요. 갈아주겠다는 걸로 이해했잖아요. 그러니 제시된 의미와 다른 의미로 해석했죠. 나 누구나 다 그러잖아. 누가 그러잖아.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더니 배가 많이 고파. 이거는 배가 고프다는 정보를 전달했는데 밥 차려달라는 얘기죠. 전부 다 간접 화폐예요. 간접 화폐. 근데 여기서 너희 집은 어떻게 가니? 방법 물어봤죠. 그랬더니 방법을 설명했죠. 얘는 직접 화해. 그렇죠. 이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를 직접 말하기, 간접 말하기, 직접 화행, 간접 화행, 직접 화법 이렇게도 얘기해요. 다양하게 말하는데 요거는 딱 대놓고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요것도 이제 거기 우리 국가직지방직이 기조전환 바뀐다고 2번 예시 문제 나왔고 올해 국가직 1번, 지방직 1번 이렇게 총 4개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낸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뭐 베끼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요. 모든 국어시험은 다 영향을 받고 여기서 이 문제를 변형해서 다시 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뭐 그걸 갖다가 뭐 문제 베꼈네. 이거 아니에요. 기조전환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26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같이 풀어가야 됩니다. 제가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랑 1년을 같이 하는 수험생들은 같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저 알잖아요. 굳이 돈 내고 따로 다 하지 않아도 제가 충분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자료도 제공하는 거. 올해 2026년 대비 강의는 의무적으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하면서도 매 달마다 한 번씩 또는 3주 정도마다 한 번씩 국가직 지방직 시험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를 일부러 풀게 해야 되겠어요. 그쪽은 특별한 이론 지식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함께 공부하는 방향을 좀 추구하도록 올해 이론 강의는 좀 많이 바꿀 계획이 좀 있어요. 7월 마지막 날 개강하죠. 7월 30일 날. 강능 발음대로
은은 이유. 강능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강능으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설지 보시면 되고, 너무 쉬운, 뭐 10초를 넘어가지도 않아도 되는 거, 이거를 읽어야 되는 고통이 좀 있긴 있어요. 아무리 쉬워도, 선택지에서 정답 찾는 게 아무리 쉬워도 제시된 지문을 안 읽고 풀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은 없잖아요. 이걸 읽어야 되는 괴로움이 좀 있긴 있지만 답은 너무 쉬워서 그냥 이 문제는 15번 문제는 다음 중 잘못된 것 이렇게 해도 됩니다. 16번 16번 어법 문제죠. 우리 아까 공공언어 바로 쓰기, 그 다음에 순화어 이런 것들도 크게 묶으면 어법이거든요. 어법. 이번에는 좀 집요하게 어법 문제들을 다양하게 좀 냈어요. 이거는 대놓고 어법이죠. 대놓고 어법인데 또 많이 섞였어요. 가을 들어서는 주문이 밀려 생산 라인이 가동되어졌다. 이중피동이죠. 가동되었다. 가동되었다. 2번 작은형 아버지께서 주차장으로 빨리 오라고 하셔. 오라고 하셔. 줄여서 오라셔로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연구실에 책이 많이 있다. 무슨 책을 왜 높입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지금 대우도 정말 덥겠다라고 예상 추측할 수 있겠죠. 요건 올바른 표현. 그래서는 이중피동의 문제. 피동 또 나왔죠. 사동 아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둘은 뭐예요? 높임 표현의 잘못된 사용. 높임 표현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했어요? 시제 표현의 올바른 사용. 얘는 잘 됐죠. 골고루 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걸 뭐로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비문학 독해 이렇게 보셨는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은 얘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곡의 참화설이라는 한문 수필이에요. 한문 수필.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문학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그냥 비문학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제 소유의 진정한 의미, 소유라는 것. 과연 그것이 내 것이겠느냐? 결국 빌린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많은 재산을 가진 자도 외로운 신세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빌린 거다. 그러니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겸손하고 사람이 좀 더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2번으로서 뭐 이 참화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지만 뭐 굳이 몰라도 읽으면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으로서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비문학이라는 것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문을 읽는 거에 대한 고통 때문에 얘는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의 문제들. 물론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17번 문제는 이제 각 잡고 여기서부터는 다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최근에 우리 군무원 시험이 이런 식이었어요. 보면은 한 10몇 번, 15번, 16번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쭉 지문을 읽고 비문학도 비문학이지만 문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쭉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뒤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시험지 받으면 그냥 1번부터 들이대지 말고 먼저 시험지를 한번 관망하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특히나 순서 배열학의 문제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지문 길게 엮어가지고 두 문제를 엮은 문제 있느냐 없느냐 어디 있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냥 막 1번, 6번 문제, 7번 문제도 고민하다가 나중에 지금 문제 다 못 푼다. 이게 국가와 관련된 이게 합격에 관련된 시험이기 때문에 뭐 두 문제씩 날리면은요 시간 못 써서 두 문제 날리면 그냥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시간 모자라서 못 푸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시험지를 한번 관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 배열하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한 다음에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안에 풀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다른 과목들을 배열해서 안배해서 풀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순서 배열하기 문제. 제가 해설지에다가 이 나, 가, 다로 이어져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고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걔를 읽어보시면 좋은 게 알아둡시다. 뭐 국가직 지방직은 당연한 것인데 군무원 시험에서 이제 비문학, 독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다량으로 포진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군무원 국어시험, 이제부터가 아니죠. 군무원 국어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읽고 판단하는 능력, 이 부족하면 정답을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은 해설지에다가 제가 넣어놓은 글도 비문학 정도 분량의 글이에요. 해설이. 요거에 대한 해설이. 그거 읽어보는 것도 좋다. 먼저 문자 권위에 문자가 지닌 권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 얘기는 나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와 한글의 상형을 비교하는 가가 그 다음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데올로기인 해석과 그 의미를 부여하는 마지막에 다가 이어져서 나, 가, 다로 가야지 맞습니다. 얘는요. 쭉 읽어야 돼요. 19번 짧지만은 설날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 차례를 예로 들고 있죠. 예시고요. 근데 이거 재밌었어요. 어디선가 요즘에 텔레비전 그 예능 강연 예능 같은 데서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폐하, 전하, 저하 이런 말들이 어디에서 유래한 말이고 어쩔 때 쓰는 말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죠. 참 재미있었어요. 저도 그냥 간단한 지식을 하나 쌓은 것 같아서 재미있었고요. 20번의 정답은 2번. 저하는 폐하, 전하 등과 같이 궁궐의 정각. 에헤이, 그치. 적절하지 않죠. 저하는 궁궐내 전각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저하의 저는 궁궐내 전각의 명칭이 아니고 세자가 사는 큰 집이라고 그랬죠. 아 이거 말이 짧아서 배우는데 세자가 사는 집. 그래서 저하는 세자에게만 쓰는 말이고 폐하는 황제에게 쓰는 말이고 전하는 임금에게 쓰는 말이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폐하는 계단, 전하는 궁궐 이렇게 쓴 거잖아요. 적절한 겁니다. 발문 조심해야 돼요.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은 거냐. 제가 여기 오면서도 이제 커뮤니티 카페 많이 봤는데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 많이 헷갈려서 틀렸다는 학생들 봤어요. 중심 내용 찾기예요. 중심 내용 1번이 맞죠?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지는 발음의 오류를 우선 생각하고 그것으로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올바른 외국인 학습자에 대한 발음 교육이겠죠. 그렇지?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외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했고 그것이 발음 교육의 목표를 어디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지는 문제가 없도록 발음의 오류를 먼저 적용하고 발음의 오류를 먼저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 23 빈칸에 들어갈 말 해가지고 요거 주목해야 되는 것이 두 문제를 엮은 지문이에요. 두 문제를 엮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꼭 비문학만이 아니라 문학도 많이 그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하나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군무원 국어시험에 이번에 출제가 됐느냐 안 돼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얘하고 더불어서 순서 배열하기 문제 어디 있느냐를 미리 파악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알고 대비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지 시간 안에 풀 수가 있거든요. 의지, 개인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으로서 기억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응집성 문제라고 그랬죠. 접속하는 말, 글의 맥락과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접속하는 말 파악하기. 이거 지금 접속하는 말 파악하기는 지금 올해 2025년 군무원 시험에 다 출제됐어요. 그리고 얘는 국가직, 지방직, 수능을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 시험에 다 출제되는 문제라서 접속하는 말 찾기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것도 잘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고요. 24 마지막에 이제 계속해서 비문학 이어지는 방식으로 확산 그 다음에 엔트로피 이 지문 예전에 출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론한 것인데 요거는 약간 보면은 추론의 내용이 들어갔고 실제로 문제도 추론이에요. 단순 추론이에요. 단순 추론. 단순 추론이라서 그 뭐랄까 요거는 이게 여러분들 비문학이 그냥 독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문제 스타일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수능은 완전 달라요. 수능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가 누구냐면은 자꾸 한국어 능력 시험을 얘기하시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 걔는 성격이 또 달라요. 걔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느냐 한국어의 수준이 있느냐이기 때문에 아니 고작 한국어 수준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걔 성격 달라요. 그리고 공무원은 성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국가직 지방직하고 얘하고 좀 비교하면은 국가직 지방직의 비문학 독해 문제가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하고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 요거는 좀 국가직 지방직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서 아마 참고한 것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국가직 지방직 분명히 참고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도 약간은 좀 국가직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설지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뒤에 아마 총평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총평에 보면은 박스도 넣어놓고 뭐 문법, 어문 규정, 독해 추론, 그다음에 문학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세부 항목별 학습 전략, 그다음에 이번에 내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 넣어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고, 부디 이번에 프리 강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좀 바라고요. 자, 7급과 지역 인재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